네, 실습인데요. 이 QGIS를 실행을 합니다. QGIS를 실행하고요. 실습 폴더 우리가 제5 차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차시의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열고요. 이 서울시 5 폴더 05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5차시의 실습 폴더 중에서 서울 어드민 동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밑으로 드래그하면 네, 이와 같이 서울시의 행정동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실습을 해보려고 하냐 그러면 제일 먼저 버퍼부터 해볼게요. 버퍼는 특정 개체로부터 특정된 그 거리만큼을 띄워서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번 여의도 지역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객체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여의도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선택을 하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여의도에 버퍼를 뭐 500m, 1000m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메뉴는 벡터에 가면 되고요. 벡터에 보면 지리정보 처리 도구라는 부분에 버퍼가 있어요. 예, 이 버퍼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한 레이어는 서울 어드민 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EPSG가 5179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의도만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만 버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객체만이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버퍼의 거리가 10m라고 하면 굉장히 미미해서 안 보일 거예요. 일단은 여기다가 1km, 1000m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버퍼의 형태, 뭐 손끝의 스타일, 이음새 스타일 이런 것들인데요. 그냥 기본 값으로 놔두고 네,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값을 2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산출물은 그대로 두고요. 네,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버퍼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선택한 여의도보다 더 넓은 지역이 버퍼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1000m가 아니라 한 500m로 그 거리를 반으로 한번 줄여 볼게요. 자, 파라미터 변경 가서 이것을 1000m가 아니라 500m라고 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범위가 좁아져서 나왔죠. 이번에는 또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서 1000m로 해보겠습니다. 100m로 해보겠습니다. 100m. 네, 그리고 실행.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일단 닫기를 누르고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의도를 선택한 다음에 여의도를 버퍼링을 줬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산출물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임시 파일이다 보니까 이 QGIS를 껐다 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메모리에 들어있다고 해서 반도체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심볼을 모두 다 투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해당 산출물을 더블 클릭하면 네, 여기에서 심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 주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뒤에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게 이제 나타나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심볼을 심볼을 투명도를 50 정도, 뭐 꼭 5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조금 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100m짜리 관련된 부분들도 심볼을 투명하게 해서 적용 확인 누르면 이렇습니다. 네, 보이나요? 네, 여의도에서 100m 내에 있는 지역, 그리고 500m 내에 있는 지역,
1000m, 1km 이내에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그 버퍼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전체 화면을 일단 다시 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버퍼들은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도가 선택된 부분들도 선택을 해제해야 되겠죠. 이 메뉴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서 객체 선택 해제, 컨트롤 알트 A를 눌러도 되고요. 이 부분을 눌러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볼록 껍질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벡터에 가시면 그 지리정보 처리 도구에 볼록 껍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벡서 홀이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볼록 껍질을 선택을 하시고요. 입력 레이어를 서울, 여전히 이걸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각각의 객체마다 다 컨벡서홀이 다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생성된 컨벡서홀을 서울 지도 밑으로 한번 깔아 볼게요. 어떠신가요? 네, 외곽선이 좀 더 간결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죠. 요 기능이 지금 현재 버퍼와 컨벡서홀까지 수행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부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엑서사이즈에 지금 5장 5차 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5차 시의 첫 번째 실습이니까 5-1이라고 하는 QGZ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파일을 불러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그 경고문이 뜨죠. 여기 보시면 하나 이상의 임시 스크래치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 스크래치가 뭐냐면 산출물 들어있죠. 이 산출물, 그리고 볼록 껍질까지 여기 메모리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영구적인 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QGIS를 끄면 해당 레이어도 저장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일단 뭐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로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불러와졌습니다. 예, 여기서는 저는 그 1번, 2번, 3번 우리가 실습 전에 강의에서 말을 했던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이 쉐입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벡터에서의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밑에 창에 불러와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1번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클립이라든지 인터섹트, 이레이즈 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입니다. 클립인데 1번 있죠. 이 1번 파일을 해서 이 3번을 한번 클립을 해 보겠습니다.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각각을 살짝 투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잘 보이죠? 네. 2번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겹치니까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알겠어요. 그죠? 네, 1번하고 이제 3번. 자, 1번에서 이 3번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클립.
에, 찍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빵 어떤 뭐 어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별 모양, 뭐 원형 모양, 네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틀에서 찍어내잖아요. 그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서 3번을 찍어내 볼게요. 벡터라고 하는 메뉴에서 네, 지리정보 처리 도구에 버퍼했고 이제 두 번째 잘라내기 클립입니다. 클립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레이어는 1번이죠. 거기에 우리가 3번을 클립을 할 겁니다. 임시 레이어를 그냥 생성시키면 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표 체계가 미리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이 산출물을 한번 볼까요? 1번과 3번을 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산출물이 여기만 나와 있어요. 네, 우리 한번 이 산출물에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테이블을 열어보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3번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 있었을까요? 3번에는 S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A와 B라는 속성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 1번의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 A가 B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립은 그냥 원래 입력했던 파일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양만 요 3번에 의해서 잘라져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산출물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제가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이거를 클립이죠. 네, 클립으로 이제 클립 1하고 3 이렇게 작업해 놓겠습니다. 저장된 건 아닙니다. 저장된 건 아니고 그냥 그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의 이름만 바꾼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레이즈를 해볼게요. 이레이즈를 하는데 1번이 아니라 2번에서 3번을 이레이즈 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 레이블 기능을 배웠잖아요. 레이블, 라벨 보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엉뚱한 숫자가 지금 나와 있죠. 예,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필드의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에 그 테이블을 텍스트로 바꿀게요. 그런 다음에 적용 누르면 M과 N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또 그렇게 해볼까요? 1번 또 속성에서 레이블을 단일 라벨로 하고 그 값을 텍스트로 바꿔서 적용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A와 B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여기도 단일 라벨로 한 다음에 텍스트로 설정을 하면 S가 되어 있죠. 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2번에서 이 3번을 이레이즈를 해볼게요. 이레이즈는 단순히 이 부분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네,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M과 N이라고 하는 속성은 남아있을 것이고 요 부분에 있는 그 도형만 잘려 나갈 겁니다. 자, 한번 벡터에서 해보겠습니다. 빼기가 이레이즈입니다. 빼기를 하고요. 2번에서 3번을 빼겠습니다. 임시 레이어를 한 다음에 실행 눌러버리면 닫기 해볼까요?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빼볼게요. 저기 활성화를 꺼볼게요. 그러면 요거만 남습니다. 여기 있는 레이블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라벨이 바로
바로 되진 않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레이블 속성에 들어가서 텍스트로 바꾸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예, 단순히 속성이 M과 N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네, 잘려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영역 인터섹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트는 1번과 2번을 우리가 한번 인터섹트를 해볼게요. 1번과 2번 네, 어떻게 될까요? 1번과 2번 2번은 세로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좌우로 나눠져 있고요. 1번은 그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교차되는 영역은 남고 그 속성도 보존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벡터에서 지리정보추구에서 보시면 여기에 교차 영역 인터섹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1번과 2번을 이제 교차를 할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네.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실행. 네, 닫기. 교차 영역은 만들어졌죠. 자, 1번과 2번을 끄겠습니다. 그러면 교차 영역이 두 개가 공통되는 부분이 남겨지고요. 그리고 각각이 잘라진 부분들이 여전히 여기도 잘라져 있습니다. 한번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원래 그 들어있던 A와 B 그리고 M과 N이라는 것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레이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예, 레이블에 라벨에 네, 여기 보면 단일 라벨 들어있죠. 값을 선택할 때 이 단일 라벨에서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하고 텍스트2 두 개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옆에 보면 표현식이 있습니다. 표현식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밑에 보면 필드와 값이 있죠. 여기에서 이거를 지우고 텍스트하고 그다음에 텍스트2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방법으로 더하기를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 확인 하게 되면 각각의 객체가 AM, AN, BN, BM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 영역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속성들을 모두 다 안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1과 2가 그 외곽 바운더리가 같은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라지는 모습을 보는 데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1번하고 3번을 인터섹트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여기 있는 A하고 S가 있으니까 여기는 AS 되고 밑에는 여기 B니까 BS가 되고 이 부분만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남게 되겠죠. 그래서 1과 3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벡터에 네, 교차 영역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1번과 3번에 대한 교차 영역이죠. 네, 그렇게 하고 실행을 눌러 볼게요. 실행. 네. 나왔습니다. 1번하고 3번 꺼볼게요.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거랑 헷갈리니까 예, 여기는 1-3 여기는 그 이름을 1하고 2였죠. 네, 이렇게 구분해서 두겠습니다. 그렇죠. 하니까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1과 3을 하면 그 겹치는 부분만 남게 되겠죠.
속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번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네, A, B가 남아 있고요. 또 뒤에 가니까 텍스트 2, 3번에 있던 S라고 하는 속성들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다시 레이블을 켜가지고 라벨을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단일 라벨로 하고 옆에 있는 표현식을 클릭을 해서 네, 필드와 값에서 텍스트하고 네, 지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2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확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네, 그럼 AS, B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했던 부분들은 강의 노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에 있는 그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칭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칭 빼기인데 1번에서 3번을 대칭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칭 빼기는 교차 영역하고는 반대로 교차되는 부분만 빠집니다. 교차되는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 부분만 남기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벡터에서 교차 대칭 빼기죠. 네, 대칭 빼기. 대칭 빼기를 클릭을 하면 네, 1번에서 이번에는 3번에 대해서 교차 빼기를 임시 레이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네, 나왔습니다. 자, 1번과 3번을 일단 꺼보겠습니다. 이것이 대칭 빼기를 한 결과입니다. 딱 겹치는 부분만 빠져 있죠. 그러면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의 속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칭 빼기의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열어보면 네, 여기 선택하면 여기도 하이라이트 되죠. 여기가 A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쭉 보니까 값이 없어요. 그죠? 밑에 거 클릭하니까 아래쪽이 하이라이트 됐죠. 네. 그리고 뒤쪽에 가니까 널 값으로 값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는 앞쪽은 값이 없는데 저 뒤쪽에 있는 S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당연히 여기만 S만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택된 거를 해제를 하고요. 레이블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단일 라벨로 하고요. 근데 이 아까 봤듯이 이 대칭 빼기에 그 필드가 여기저기 있죠. 네. 그래서 둘 다 표현을 하긴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계산 그 표현식을 열어서 해당되는 부분이 둘 다 표현되도록 필드 값을 텍스트에다가 더하기 여기다가 텍스트 2로 하면 될 겁니다.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네, 되지 않았네요. 네, 이 대칭 빼기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 중간에 보면 A, B 뿐만 아니라 값이 없는 널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이 A 널이라는 부분에다가 제가 마이너스라고 넣고요. 텍스트 2에다가도 마이너스 이렇게 널값 아무것도 값이 없던 것에다가 값을 준 다음에 이것을 편집 모드를 전환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네.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이 A-, B- 또 마이너스 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온인데요. 1번과 3번을 통합
유니온을 해보겠습니다. 유니온을 하게 되면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합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객체로 묶이게 됩니다. 한번 통합 유니온을 해보겠습니다. 통합, 네, 통합 누르고 1번과 3번에 대해서 통합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닫아보겠습니다. 네, 1번과 3번에 대해서 통합했는데 일단은 1번, 3번을 끄고 봤습니다. 보니까 이 전체가 통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열어볼까요? 테이블을 열어보니까 네, AB 돼 있고 거기에 예, S도 여기에 중복되는 곳에는 이제 S에 AB가 들어가 있고 AB인데 S하고 중첩이 안 되는 곳에서는 넣을까? 그리고 S 값만 있는 곳에서는 S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레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필드에 주고 텍스트 더하기 텍스트 2 네, 아무래도 여기 미려보기 나온 것처럼 널이 되어 있죠. 일단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테이블을 열어서 좀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편집 기능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실습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레이블을 할 때 라벨을 할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크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편집 모드를 전환을 다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뒤에 이런 식으로 예, 속성값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실습을 마치고 이제 디졸브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습한 부분들은 다시 저장을 할 건데요. 아마 이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메모리 모양으로 된 부분들은 다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실습한 부분이 5차 시의 두 번째니까 2로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불러볼게요. 다시 새 프로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역시나 임시 스크래치 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뜨죠. 그냥 얘를 눌러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네, 서울 아까 불렀던 서울 행정동 도면을 불러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행정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한번 불러볼까요? 파일의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테이블 열기를 해서 테이블을 불러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요. 날짜는 여기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코드 이게 자치구하고 동 코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사직동은 1101053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이게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디졸브는 지금 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자치구 단위로 묶어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필요한 앞부분에 이 1101 있죠. 요거 앞에 네 자리 숫자가 자치구를 의미하고요. 뒤에 세 자리가 동 코드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약수동, 청구동 이거는 1102 다른 자치구입니다. 줄 알 수 있는 동들도 있죠. 합정 같은 경우에는 1114 마포구인가요? 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네. 구로구 같은 경우, 항동 같은 경우에는 1117 이런 식으로 앞자리 네 자리가 그
그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치구를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이냐? 네, 이것은 새로운 필드를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이 1117로 되어 있는 이 코드 자리를 이용을 해서 옆에다 이 자리에다가 필드를 만들어서 자치구로 구분을 하면 돼요. 한번 그 자치구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필드 계산기 열기가 있어요. 네, 필드 계산기를 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자치구니까 뭐 0으로 9 정도로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가 정수형이잖아요. 뭐 1101, 1102 이런 식으로 정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자치구에 있는 앞자리 앞에서 네 자리 코드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 앞자리 그 네 자리를 불러오기 위한 그 명령어를 찾아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앞자리를 불러오는 것은 문자열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저기 그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 문자열을 클릭하면 여기에 쭉 보면 substr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을 집어넣고 스타트, 길이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입력 문자열, 스타트는 추출을 시작할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1부터 시작하고 네, 뭐 시작 위치가 음수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라라는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이, 랭스 돼 있죠. 그래서 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substring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입력할 필드 있죠. 필드가 administration dir 뭐 코드입니다. 그래서 밑에 필드 값 찾아보면 요거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콤마 스타트죠. 첫 번째에서 콤마 얼마만큼 길이 4만큼의 길이를 가진다. 이렇게 네, 제가 다 클릭하고 뭐 콤마하고 14 정도 하고 괄호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고요. 미리 보기 하니까 이런 식으로 11011이라는 것이 추출이 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어떤가요? 예, 9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번호가 추출이 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를 이용을 해서 디졸브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벡터에 여기 보시면 디졸브라고 있죠. 디졸브를 클릭을 한 다음에 서울 동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 이것을 바로 이제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졸브 필드입니다. 디졸브 필드 옆에 보시면 메뉴 그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9겠죠. 이 9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고요. 한 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네, 닫겠습니다. 네,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심볼을 바꿔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네, 심볼에서 이것을 단일 심볼이 아니라 분류값으로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분류값은 9별로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분류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25개의 자치구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로 구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선들이 중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깔끔하게 디졸브가 잘 안 됩니다. QGIS
뭐 여러분들이 최신의 새로운 QGIS 버전이 나왔으면 이게 잘 될 수도 있는데요. 요 기능만큼은 디졸브에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한계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간단한 분석을 할 때는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크게 뭐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문제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아크지아이스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이런 기능들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번 주차의 첫 번째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